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74세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젊었을 땐 하루 세끼 밥 해가며 반찬 가게를 했고 손님들 입맛 맞추느라 늘 정신이 없었죠. 그래도 그 와중에 행복했어요. 내 손으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게 참 뿌듯했거든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들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싶었죠. 근데 아니더군요. 며느리가 저한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처음엔 어렵다길래 안쓰러워서 줬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젠 당연한 듯이 요구를 하네요. 마치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돈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참았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했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문득 이게 뭐 하는 삶인가 싶었습니다. 나만 참고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며느리의 반복된 생활비 요구에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집을 떠나게 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나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이 둘러싼 조용한 동네였고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새벽마다 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고 아버지는 논밭을 일궜죠. 형제들 틈에서 나도 어릴 때부터 일손을 도왔어요. 아침에는 논에 물을 대고 오후엔 짚으로 멍석을 꼬면서 하루가 갔죠. 그때는 그게 그냥 당연했어요. 배고프긴 해도 서로 기대며 웃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고등학교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해를 살다가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였는데 고된 하루 끝에 주먹밥 나눠 먹으면서 정이 들었죠. 결혼하고 둘이 손잡고 반지하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일 나가고 나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거창하진 않았어요. 김치, 멸치볶음, 오징어채, 두부조림 이런 것들 만들어 파는 거였죠. 하지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가게도 조금씩 커졌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분유를 사 먹였을 때 그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책임감 하나는 강했어요. 자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왔죠. 나도 남편 혼자 떠안는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저도 죽어라 일했습니다. 결국 둘이서 번 돈으로 경기도 외곽에 조그만 전셋집을 구했고 그 집이 우리 부부의 작은 보금자리가 되었죠. 아들은 영특했어요. 공부도 곧잘 하고 인성도 괜찮다는 말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뒷바라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학원비, 교복값, 교재비 아끼고 또 아끼며 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는 마음 접고 아들 하나만 보고 버텼어요. 그 아이 대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취직까지 시켰을 땐 이제야 한시름 났다 싶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땐 참 마음에 들었어요. 조곤조곤 말도 잘하고 어른 공경도 잘했죠. 처음엔 자주 연락도 하고 밑반찬이랑 김치 담가주면 고맙다며 찾아왔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나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연락도 자제했죠. 그저 조용히 둘만의 삶을 살도록 응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생활이 어렵다며 살짝 부탁하는 정도였는데 그게 점점 자주 또 당연하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이 사는 집이니까 괜히 물 흘리지 말자고 마음을 눌렀습니다. 생활비 몇십만 원, 많을 땐 100만 원 넘게 줄 때도 있었어요. 그걸로 아이 학원도 보내고 보험료도 내고 뭐 그렇게 썼다고 하더군요. 나는 내 노후 준비는 뒷전이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편하면 됐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너무 당연한 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인사도 없이 이번 달 생활비 부탁드려요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그 짧은 한 줄이 참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았어요.
그냥 넘어가자, 불편한 말 하지 말자,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반찬 가게는 몇 년 전에 접었고 아들네 집에도 잘 안 가게 되었죠.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것도 귀찮고 TV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아요. 가끔 시장에 나가면 예전 손님이 인사하곤 해요. 어르신, 요즘 반찬 안 해요? 그럴 때면 웃으며 말하죠. 힘들어서 못해요. 이젠 쉬어야죠. 요즘 저는 오래된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혼잣말로 이게 다 뭐지 하고 중얼거리는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한두 달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말이죠. 그 말에 나는 딱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에 당연히 힘들겠지 싶었습니다. 나도 아들을 키워본 사람입니다. 그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금 통장 하나를 깨서 5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고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땐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어느새 매달로 굳어졌습니다. 처음처럼 조심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도 부탁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문자로 툭 오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탁이라는 말은 붙어 있었지만 어딘가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 말 한 줄에 담긴 온기 없는 기운이 내 가슴을 서서히 눌러왔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뭐 젊은 부부가 사는 게 다 그렇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도와야지. 하지만 도와준다는 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생활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50이던 게 다음엔 70, 가끔은 100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먹고 사는 데야 큰 돈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내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게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게 마음 한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부 사이 어색해질까봐 내가 중간에서 뭐라도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부터 그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오는 날이면 괜히 TV 소리도 시끄럽게 들리고 김치찌개도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혹시 이번 달은 좀 어렵겠니? 나도 요즘 병원 다니고 이것저것 지출이 좀 있어서. 말을 꺼내는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급한 데가 많아서요.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큰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단지 한 달만 쉬겠다는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속엔 짜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조용히 지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싸다 주겠다는 내 말에도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어서 괜찮아요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째선지 빈정거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괜한 피해의식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 마음속엔 내가 그냥 생활비 주는 사람 정도로만 남아있는 걸까?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말해줄까 기대했지만 아들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많이 힘들어해. 생활비 얘기로 엄마랑 사이 틀어질까봐 걱정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뭔가 틀자고 했나? 그저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인데 그게 사이 틀어지는 일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조심해도 결국 내 말이 상처가 되는구나. 내가 입을 닫고 있어야 조용한 거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내가 바란 노년의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쭈그러져 지내는 게 내가 원했던 가족의 형태였을까? 다음 날 딱 하루만 생각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은행 통장을 펼쳐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줄어드는 잔고보다 더 마음 아픈 건 점점 작아진 내 존재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삶에, 아들의 가정에 나는 그냥 돈이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제일 마지막에 알아챘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날부터 내 마음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도 아니었고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쳤습니다. 내가 참아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느 늦은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리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날도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이미 다음 말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와 비슷한 말투였고, 내용은 민재 학원비가 오르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여러모로 빠듯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로 흐를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듣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말해본 적이 있었던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며 돈을 부탁해 본 적이 있었나? 나는 그저 손에 힘을 주며 수화기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병원에 자주 다니고 약값도 부담스럽고 지출이 좀 늘어났다는 말. 솔직한 이야기였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미안함도 배려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듯한 말이 이어졌고, 내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통화를 끝낸 뒤 나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 속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 손을 모았고 오래된 주름 사이로 굳은 살과 세월의 흔적이 만져졌습니다. 그 손으로 몇십 년을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단지 생활비가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도록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뉘어도 눈은 감기지 않았고 마음속엔 무겁고 답답한 감정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었던 말, 참았던 말들이 얽히고 설켜 밤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을 지나며 나는 내가 놓여있는 자리가 어디쯤인지 조금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내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번째 사건은 설 명절이 다가올 즈음에 발생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내가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떡국이며 전이며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애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서먹한 분위기와 메마른 문자 몇 줄이 마음 한켠에 걸렸고 이번만큼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재가 감기 기운이 있고 본인도 몸이 좋지 않아 이번 명절은 각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명절 준비도 힘들 것이고 아이가 아프다면 더욱 정신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명절 아침이 되자 나는 조용히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젊었을 적 설날이면 새벽부터 부엌이 전쟁터처럼 분주했고 아들이 어릴 적 세배를 하며 환히 웃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따라 과거의 기억이 더욱 또렷하게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 떡국 한 그릇을 올려놓고 조용히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국물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이웃 아주머니가 잠시 들렀습니다. 이야기 도중 자연스럽게 며느리와 아들의 행방이 나왔고 그들이 민재를 데리고 처가댁에 다녀오는 길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명절을 각자 보내자던 말이 핑계였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굳이 그런 식으로 나를 피하고자 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나를 만나지 않으려 했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을 서서히 짓눌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닫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둑한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그날 밤 모처럼 꿈을 꾸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내 무릎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 베개가 축축해져 있었습니다. 현실은 꿈과 달랐고 그 간극이 참으로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생활비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문장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반복해 읽었습니다. 표현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나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기계적으로 보였고 그 순간 나는 무언가를 내려놓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많고 상황이 어렵다는 나의 사정을 적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한 번쯤은 내 입장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곧바로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되풀이되는 오해와 부담 속에서 내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정과 기대가 그 순간 정적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기록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냈던 금액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하면서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나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성도 희망도 미련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더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또한 말로 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조용했고 그날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막이 낯설고 무거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생각보다 덜 외롭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도 며칠째 흐린 하늘이 이어졌고 내 마음속 날씨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고 무언가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힘든 이유가 단지 생활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그날 처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존재들과 마음이 멀어졌고 내 존재가 고마운 어른이 아닌 돈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깊게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운함이 쌓이고 그 감정들이 결국 나를 조용히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며느리도 아들도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제대로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종이에 손으로 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처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도운 것이 아니라 단지 가족이기에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기에 도왔다는 사실을 담담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지갑처럼 느껴졌다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천천히 다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운함이나 원망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감정으로 그동안 버텨왔는지 진심을 담아 적었습니다. 그 편지는 며느리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 정리하고 나 자신에게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쓴 글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하려고 쓴 글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편지는 봉투에 담겨 서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곳에서 꺼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날 비로소 무너졌던 마음의 벽을 조금씩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고
자연스럽게 내 일상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반찬거리를 사고 집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며칠에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근처 도서관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편안한지를 되묻게 되었고 다시 나 자신의 중심을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지켜야 할 마음. 그 모든 것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또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 앞에 조그마한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짧고 망설인 흔적이 역력한 글씨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무심했어요. 민재도 보고 싶어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말도 다시 잘해보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조심스레 손을 내미는 짧은 한마디에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관계를 완전히 놓고 싶었던 걸까? 그동안 내가 원했던 건 돈도 대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고 작은 진심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서랍에 넣고 아무 말 없이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그날처럼 잔잔한 빗방울이 다시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잡지 않아도 세상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올 때 내 마음이 완전히 닫혀있지는 않기를 그 마음만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조용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시장에 들러 싱싱한 채소를 고르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지 않아도 혼자인 시간이 곧 외로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그저 박정숙이라는 사람으로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외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내 감정도 소중하다는 걸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주고 몰라주면 마음이 멍든다는 것을 그제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처럼 속으로만 삼키며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견디는 것만이 어른스러움은 아니라는 걸요. 서운한 건 서운하다고 아픈 건 아프다고 말하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홀로 버티는 것만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들과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복과 평안 그리고 행운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